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부심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인데 셋째 주 부동산 주요 뉴스 관련해서 스트리밍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제 입이 좀 얼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겠고요. 그리고 뭐랄까 오늘 정말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차마 오늘 영상에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하지 못하겠고, 여튼 진짜 대한민국 주택시장 하여튼 그렇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날이 굉장히 추운데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실 것 같거든요. 일요일에는 제가 그 시내가 너무 차로 막힌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보니까 지하철은 나름 또 덜 막히더라고요,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하철이 좀 제일 따뜻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이삿짐을 막 정리를 했는데, 이삿짐 정리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었던 그 투룸 빌라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가 투룸 빌라 했는데 11년도 기준으로 6억 6,500만 원이었거든요. 여러분, 1억이 아니라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2천만 원은 제 신용대출이었고, 당시 그 공공기관 다니고 있어서 연봉이 3,300이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3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2천을 신용대출 받고 4,500은 전세대출 받은 거죠, 80%를. 그래서 그 한 6,500만 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 와이프는 그 6,500만 원이 내 돈인 줄 알았나 봐. 사실 다 은행 돈이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발견해가지고 오늘 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야 진짜 성공했다 이 정도면 약간 이러면서 막 그 낄낄낄 거렸거든요. 하여튼 그로부터 지금 한 12년이 경과된 건데, 진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갑자기 인생 마무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좀 그런 재밌는 인생을 살았는데, 좀 힘들내시라 이런 말씀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주 뉴스들을 쭉 한번 봐볼게요.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 지금 12월인데 하락에 조금 가속도가 붙은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에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택 실거래 지수가 공개가 되었거든요. 실거래가 지수는,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는 그 주간으로는 동향 조사가 그 호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를 좀 잘 나타내는 반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집계해서 지수를 만드는 게 실거래 지수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택은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동향조사에서 발표되는 그 동향조사 지수들이 있는데, 실거래가 지수가 어쨌든 실제 실거래액을 기표하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높죠. 그거 기준으로는 10월 달이 전국 기준으로 마이너스 0.2%로 드디어, 이거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마이너스 0.2% 하락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잠정치를 발표하거든요. 다음 달 거 잠정치를 발표해요. 근데 잠정치 보시면은 전국은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6으로,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1.08로, 이건 전체 주택 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이번 달은 마이너스 0.08이었는데 이제 다음 달은 마이너스 1.5%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주택 시세가 11월 기준으로는 1.5%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된 거를 기준으로. 근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은, 사실 아파트 매매 실거래 지수는 23년 1월이 바닥이었어요. 2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동향조사는 4월부터 일부 올라가기 시작했고 6월부터 이런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실거래가 지수는 2월부터 돌아섰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실거래 지수가 막 22%, 24%, 서울이 얼마 빠졌냐면 서울이 23.9%인가 뭐 빠졌으니까 거의 4분의 3토막 난 거잖아요. 4분의 3토막 정도 나니까, 그러면 이제 10억 주택이 7억 5천 됐다는 건데, 10억일 때는 비쌌지만 7억 5천이 되니까 그 가격에서는 당시에 좀 매수가 붙었거든요. 실제 지수가 75%로 빠졌지만 개별 주택 가격은 10억이 6억 되고 이랬으니까 10억은 비싼데 6억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매수가 붙었던 게 올해 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6억 주택이 소위 4억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인천을 갔었지만 그때 8억 5천까지 갔던 게 4억 7천까지 오고,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거래가 붙기 시작해서 4억 7천에서 뭐 한
5억 1천만 원까지 오르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게 올해 상반기에 있는 가격 흐름이었습니다. 여기다가 50년 만기 주담대가 붙어버리면서 6, 7월 달부터 달려버렸던 건데 그게 10월부터는 주택대출 규제를 시작하니까 10월부터 추석 끝나고 나서는 제가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지 않겠냐, 가짜 강세장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좀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어쨌든 10월 실거래 지표가 실제 마이너스로 기록된 걸 확인했고 11월도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되는 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부터는 완연한 하락세로 다시 재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12월에 이것도 연준의 FOMC 이후로 금리나 기대감을 막 반영해가지고 12월 달에 실거래가액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뷰를 오늘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꺾여가지고 재하락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잠정지수가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는 게 좀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를 산정할 때 결국은 거래가액 P 곱하기 거래량 Q를 곱해서 지수가 산정되게 되는데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파트 거래량 감소한 것까지 고려하면은 정말로 지수 하락폭이 적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뉴스인데 두 번째는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금리 얘기를 하면서 또 가계금융복지조사 얘기를 할 건데요. 참고로 그 채부심에서 업로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그 영상 조회수가 20만을 넘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주셔서 진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 클릭 한번 하면은 저한테 2원인가 3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만이면은 한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은 올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대히트한 그런 영상이 되는 건데 참고로 저희 채널은 한 달에 영상이 한 10개 남짓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채널들을 보면 영상 막 5, 60개씩 올라가고 막 어떤 데는 그냥 100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가 지금 공급자가 좀 많아지는 게 유튜브 씬이다 보니까 영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랑 사람이랑 이런 거를 막 좀 셋업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횟수는 이제 유지하더라도 퀄리티를 더 높이는 방향을 조금 지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리 얘기를 할게요. 일단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해보니까 그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그 설문조사에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3분의 2 가구가 그 원리금 상환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죠. 왜냐면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가구가 1년에 내고 있는 평균 원리금 상환액도 지금 1,259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더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그래서 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은 결국 소득에서 원리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게 작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은행연합회에 따르면은 그 올해 3월에 주담대 평균 금리라는 것이 4.2%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5월, 7월부터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했던 숫자보다 더 좀 심각한 그런 금융 부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비가 위축이 된 게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위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고금리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되게 화두가 됐던 그 주식시장에서 태영건설이랑 SBS 그리고 TY홀딩스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렸는데 이제 막 찌라시들이 엄청 돌았지 않습니까? 찌라시들이 이제 막 돌았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중견 건설사로 표현은 되는데 태영건설 되게 빅 건설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으로는 당시 시행으로는 1등하는 회사가 현대산업개발이니까 그 현대산업 다음으로 이제 가장 큰 시행을 하는 거대한 회사고 태영은 PF 보증을 뭐 신탁사 보증을 쓰지 않고 자기 자체 신용으로 걸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건설사니까 굉장히 견조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요 회사가 막 워크아웃 한 해 만에 막 찌라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톡방으로 엄청나게 돌아가지고, 그리고 주가 차트 보면은 태형이래 막 빠졌다가 태형 아니래 다시 올랐다가 태형인가 소위 갑자기 하루 만에 막 너를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PF에 대해서 예민하다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 PF 사업장에 대한 그 대출 보증이 결국에는 공사료를 보증하는 거가 되는 건데요. 본 PF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근데 이게 그 금액이 4조 원대가 넘어서 4.5조 정도 되기 때문에 건설사 치고는 이 규모가 작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중도금 대출 보증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태형건설 채무보증 잔액이 조금 많죠. 이거 사실 공시자료 보면서 제가 좀 샅샅이 파서 자세히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개별 건설사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해야 된다는 저희가 그런 채널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평사 자료들을 조금 활용해서 말씀드리겠고, 다만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공시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PF에 대한 영상 올렸던 게 제 채널에 있는데 지금 찾으시긴 좀 복잡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디 가서 보시냐면은 그 전자공시를 보시면 되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을 가면은 예를 들면은 태형건설이라고 쳐볼게요. 이거 태형건설 얘기하면은 제가 뭐 태형건설에 억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도로건설업 종목 코드 009410 이게 그러니까 QQQ 같은 그런 코드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소위 이제 티커가 되겠습니다. 티커가 되는 건데, 여기에 정기공시를 클릭해서 검색을 누르시면은 분기 이제 뭐 이런 사업보고서 나오는데, 분기보고서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런 게 어디 있냐면은, 보통 어디 있냐면은 그 밖에 투자자를 위한 거에 여기 이제 뭐 PF를 치면 되겠죠. 검색어에 PF를 치시면은 채무보증 등 그러니까 부동산 및 SOC 사업과 특수관계자 및 특수목적법인의 차입금과 관련한 자금보충 약정 등을 체결한 보증유형과 총 PF 대출 잔액은 이제 4조 4천억이다.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ABC 피랄 론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프로젝트는 여기 김해대동 첨단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명이 밑에 쭈루룩 나와요. 그 프로젝트 명이랑 여기 보증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보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용보강을 어떻게 했는지도 여기 나와요. PF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보증하겠다. 여기는 SOC 자금보증 약충하겠다. 그 다음에 PF 차입금에 지급보증하겠다. SOC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조 원대 차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말도 있었고 이번 기말도 있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랑 요게 모든 PF냐 또 그런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한 당사 지분의 PF 대출 잔액이 또 아래 표와 같다 해가지고 에코시티, 네오시티 등등 이제 이런저런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요건 금액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 보시면 증감액이 있고, 그래서 자금보충, PF 자금보충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들은 뭘 하냐면은 요 개별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어떤 PF 지급 보증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게 브릿지론 PF인지 본 PF인지 신용보강 형태는 뭔지 막 이런 거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 신용평가 기관의 자료를 좀 보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최근에 나이스 신평으로 대표되는 이 신평사에서 주택사업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되게 증가해가지고 이 분양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구가 많아서, 그래서 2003년 9월에 총차입금이 1.26조, 총차입금은 이거고 PF 우발 채무가 3.5조 정도 된다. 자기 자본 대비 좀 과중한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입금 얼마고, 총자산, 순차입금, 부채 비율, 순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에비타 이렇게 쭈루룩, 그 다음에 순차입금, 에비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조사를 태형건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에 때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시자료가 다 엑셀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율이 튀는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비율이 튀는 회사들을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니까 불안한, 이름이 거론된 회사뿐만 아니라 거론되지 않았지만 지표가 굉장히 튄 회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PF 쪽 리스크가 지금 어쨌든 점화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근거 없이 PF가 130조니까 130조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과잉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본 PF인 130조대 본 PF 단에 있는 문제보다는 여기 이제 한 25조 정도 되는 브릿지론 PF가 훨씬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 두 개를 금액을 혼동해서 말하시기보다 이 브릿지론 PF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F가 점화된 이유는 감독원 때문이었는데, 금융감독원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12월 12일 날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은 자산 감축
등 특단 조치가 없다면은 재무적 영속적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또는 정리를 하겠다 하고 PF 구조 조정할 의도를 비췄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 당국이 내년 총선 전까지는 PF를 안 건드릴 거로 생각했는데 12월에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어서 선거 전에 PF를 좀 터뜨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확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PF가 갑자기 바이럴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러 PF 사업장이 다 구조조정 들어가고 했는데 이 PF에 돈 빌려준 데를 소위 그 대주라고 하고 그 대주들이 모이면은 대주 그룹이 되는 건데 요 대주 그룹들을 결국 다 은행들 집합체죠.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카드회사 집합체인데 이런 집합체들 모아가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뭐 100억짜리를 팔았더니 1000억짜리를 팔았더니 500억밖에 회수 안 되는데 너네 이거 500억 어떻게 나눠 가줄래? 뭐 우리 이렇게 나눠 가집시다 하고 이제 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럼 PF 대주단 협약이 또 아니면은 이거 좀만 더 하면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000억이면 800억 빌렸는데 얘네한테 200억만 더 빌려줄까? 뭐 이러면서 이런 대주단 협약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결국 경매나 공매 할 것 같고 경공매를 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 PF 쪽이 한 26조 정도 되니까 그 26조 정도 되는 브릿지론 PF 쪽에서 한 반토막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한 13조 원 이상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리고 본 PF까지 포함한 전체 PF 금액은 16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금액에서 브릿지론 PF, 본 PF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이나 뭐 보험사들은 본 PF에 지원을 해주고 증권사 그리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또 이제 캐피탈 이런 애들은 주로 브릿지론에 하잖아요. 브릿지론을 하다 보니까 브릿지론에 넣었던 회사들이 조금 위험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이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부실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실이 터지기 직전이니까 막 팔고 싶은 쪽도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샀다가 좀 덤태기 쓸까봐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전반적으로 그 저축은행들이 매각 및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저축은행 인수하면은 약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신규 매수자가 조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저축은행들의 PF 연체율이 유난히 높다는 거, 막 여기 보시면은 상상인 플러스나 상상인이나 막 이런 저축은행들의 PF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못 사겠다 터지면 사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도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F 쪽은 정리하면은 문제가 된다 했었는데 내년 4월까지 안 된다 생각했다가 12월부터 다시 된다고 하니까 확 쫄아 있는데 결국 브릿지론 PF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에 대한 문제는 뭐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카드사나 증권사 문제가 생긴다면은 결국 모기업인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좀 서포트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실 채권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지금 갑자기 PF를 왜 터뜨리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가능할 텐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PF를 터뜨려도 될 만한 상황이니까 터뜨리겠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 부동산 카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PF 터뜨려야 되니까 PF 터뜨리면은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금리 무조건 내려야 되고 금리 무조건 내리면 부동산 무조건 올라가겠네. 이게 그 부동산 카페의 컨센서스 조금 일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산 투자를 한 쪽에서는 금리 내려서 자산 가격 올려주길 바라는 건데 뭐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위축돼서 금리 내려가든 결국 기승전 금리만 내려가서 자산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드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려야 되는 환경이면 내려야 되는데 실제로 내려서 부동산 시장에 펌핑이 될까봐 내리는 쪽에서도 조금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어떤 완충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추려고 조정한다 이렇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거든요. 그래서 그 완충장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어떻게 보시는지 다르겠는데 일단 부동산은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상저하고론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 시장을 좀 돌려세웠고 3분기 때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완전히 그 치솟게 만들었는데 그 50년 만기 주담대가 사라졌고 특례보금자리론도 현재는 종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특례보금자리론 대신 신생아론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론이 내년에 시행되면은 그 시행되기 전까지는 조금 약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까지는 그
이런 정책 모기지 시행이 없는데 내년 24년부터는 신생아 모기지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특례 신생아론이 원래는 이제 3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땡겨져가지고 시장이 왜냐면은 여러 주택시장으로 대출금이 못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하락세가 되게 가팔라질까봐 정부도 조금 쫄았는지 1월부터 그러니까 특례 신생아론을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 신생아론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매매 전세 합치면은 40조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주택 시장이 조금 받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특례 신생아론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되겠죠.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런 지역에서는 지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신생아론을 지금 대기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영상 올리면은 내년에 특례 신생아론 하면은 23년 출산 가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현재 임신하고 있는 임신 가구도 이게 무주택 가구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기준도 1억 3천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시행이었으니까 1, 2월도 완전 초토화 될 뻔했다가 1월 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그런 미세 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진짜 정부 부지런해. 하여튼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부동산을 조금 상저하고로 보는 이유는 지금 20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금리가 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의해서 자산 시장이 완전하게 이렇게 움직였다. 그런데 물론 올해는 기준금리 조정이 없었지만 시장금리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 금리를 결국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시장금리를 어떤 시장 판단에 근거되는 금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시장금리는 연준 정책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올해 많이 보였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로 연준에서 금리 내리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시장금리 조금 따라서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한국도 9월달 4.6% 찍었다가, 그러니까 10년물 채권금리 기준으로 지금 3.6 찍었으니까 벌써 100bp 내렸거든요. 현재 시장금리 다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원리금 부담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라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사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금리는 시장금리라기보다는 상품금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상품금리에는 약간의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금리조차도 24년 하반기에는 한국도 내린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도 그러니까 빠르면 뭐 3월 전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3월은 약간 이제 선 넘은 것 같고, 그냥 3월 아니면 뭐 6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6월부터 아니면 그렇게 금리를 좀 추세적으로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도 내년 하반기엔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내년에 물가 상승이 조금 내려가가지고 한국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높으니까 우리나라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하반기를 강세로, 상반기는 어쨌든 고금리가 이어지니까 상반기는 약세로, 그래서 상저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총선이 4월인데 4월 전으로 PF 관련 위기가 조금 발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경기의 둔화 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전까지는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니까 경기적인 부분에서 크게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출이 돌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조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산한 경제 지표는 기업들 돌아서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상반기는 내수는 좀 털어야 될 건 털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저하고, 부동산 전체 우리나라 경기를 따라가지만 상반기에는 리스크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상저하고 식으로 해석을 조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이제 시장이 상저하고를 생각하면은 좀 사파처럼 늘 상고하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저가 올해보다 지금보다 좀 더 안 좋다는 게 상저잖아요. 그러면 상저에 더저 저저저저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저하고 전망 이제 웬만하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저라고 생각된다면은 하반기 더 안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그래서 아예 그냥 마음을 비워놓자, 마음을 비워놓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식은 제 느낌적인 느낌은 내년 하반기에는 뭐 미국 대선도 있고
미국 대선 진짜 막 어질어질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 대선 전에는 공화당, 민주당 전당대회도 하고, 전당대회 해가지고 막 트럼프 올라오고 이러면은 막 트럼프 시대에 막 쫙쫙 이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의 그런 변수들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수출이 돌아선 게 지금은 침체가 오지 않은 상태로 수출이 돌아섰기 때문에 수출주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에 정말로 행여나 내년 상반기에 행여나 정말 미국도 조금 꺾이거나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그러면은 뭐 내년 하반기에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 주식시장은 내년 상반기가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은 상반기 하반기 별로 그냥 다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 얘기 나왔으니까 연준 얘기 좀 더 하면요, 12월 FOMC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 파월 양아치, 제가 돈찍제 연준을 통해가 돈찍제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영상, 우리 채널 최다 조회수 영상이 기다리는 금리 인하는 오지 않는다라는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영상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들이 연준 금리 내리기로 했는데 킬킬킬킬 요즘 댓글들을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는 이 사람하고 한참 전에 올렸는데, 그리고 지금 메이저 전망들도 금리를 내려서 그게 빵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소위 한 3번 내려가지고 플랫하게 갈 수도 있어. 그냥 뭐냐면은 4.75에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셔야지, 옛날에는 빵으로 가면은 계속 빵으로 내리꽂았는데 이제 그런 관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댓글들을 좀 다시는데, 좀 그런 댓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도 사람인데 댓글에 그런 막 욕을 써놓거나 아니면 막 비평 비난을 써놓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 채널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던 게 연준이라든가 이런 장기 시계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부동산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루는 게 좀 채널의 장기적인 어떤 성향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파월이 갑자기 금리 인하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이 좀 깜짝 놀라긴 했죠. 깜짝 놀랐고, 갑자기 이제 말을 이렇게 확 바꾸네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고, 그래서 너무 그런 말이 좀 셌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과격하게 반응이 일어났고, 채권 금리가 쫙 내려갔으니까 과격한 반응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다른 연준 소방수들이 등장해가지고 파월이 말한 거는 그런 거고 우리는 그런 논의 한 적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끌라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파월을 못 믿으면서도 파월 입만 쳐다보고 있죠. 근데 파월 입은 어쨌든 금리 인하 논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디폴트 시나리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완화적인 그런 자세를 좀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이 전향적으로 긴축 종료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화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이 환호를 보낼 때 항상 뭔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즐기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막 올인해서 즐기시기보다는. 그리고 점도표상의 금리 인하가 있었죠. 점도표상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내년에 5.1%였는데 이번에 2024년 점도표 평균 금리가 4.6이었기 때문에 0.5 내려온 거. 근데 이거 연준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막 부동산 시장 전망하면 종종 틀리잖아요. 얘네도 엄청 틀려요. 올해 초에 미국 GDP 0.4래 0.4. 지금 2.6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미국 GDP가 지금 2.6%로 끝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1Q에 그 연준 위원들이 0.4로 예상했다가 그 다음에 1%로 예상했다가 그 다음에 한 1.4로 올렸던가? 그 다음에 한 1.8로 올렸던가? 1.8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2.6까지 올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그냥 중계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도표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럴 것 같다 이런 거지, 실제 저렇게 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점도표는 지금 사람들이 내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시장 금리는 너무 빨리 내려가 버렸으니까 좀 시장 금리 선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자, 한국은행.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연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 부동산은 한국의 거시 경제를 따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랑 이제 대출이랑 수요 공급을 따라가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 암시하다 보니까 우리도 금리 내려올 거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는 당장 금리는 좀 안 내릴 것 같아요. 당장 금리는 조금 안 내릴 것 같고, 다만 미국이 좀 내려줄 거로 예상하니까, 지금 안 내렸는데 내려줄 걸로 이제 예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도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편하게 금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상반기는 없는 거야. 상반기는 없고 이제 하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르면은 내년 2분기나 아니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나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도 기준금리 내리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 좋아지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답답한 게, 그냥 금리 내리면 무조건 부동산 시장 좋아지냐 물어봐가지고 저는 요새 진짜 답답한데, 금리가 부동산 가격 결정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금리를 통해서 대출이라는 유동성 이라는 형식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출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출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이라는 게 주담대랑 전세가 있는데, 이게 대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최근에 전세출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규 취급하는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고요. 코픽스는 결국 은행들 연합이 결정하는 그런 시장 금리인데, 은행채는 3년물과 5년물이 있거든요. 3년물, 5년물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9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4.6, 4.7 갔다가 지금 3.8까지 내려왔잖아요. 은행채 금리도.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새 코픽스 금리는 좀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12월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엔 조금 내려오겠죠. 은행채 금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세 대출 금리 피크도 좀 4%, 그러니까 11월 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내년에는 이런 대출 상품 금리가 조금 내려올 만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를 약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 네프콘에 있는 다른 칼럼인데,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 그리고 시장금리, 상품금리, 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시장금리, 상품금리. 근데 우리는 기준금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얘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준금리 얘기를 안 하면서 시장금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소위 3년, 10년 채권금리, 그 다음에 은행채 3년, 5년 은행채 금리, 이런 게 시장금리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 상품금리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품금리가 우리 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있는 대출 상품들을 이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금리 중에서 여러 이런 금리 형태가 있는데, 결국 주택 가격이랑 가장 이제 상관성 높은 지표는 대출이 나와요. 대출 규모가 나와요. 대출 규모랑 주택 가격이랑 상관성이 0.8을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대출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진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상품 금리는 뭐냐? 가계대출이 적용받는 금리가 상품 금리이기 때문에, 상품 금리는 은행 연합인 코픽스에다가 은행들이 더하는 가산 금리에다가 또 우대 금리를 빼주면서, 요 두 가지는 그래서 약간 인위적으로 마사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해라 그러면은 우대 금리 확 빼버렸거나 가산금리 확 높여버리고, 좀 풀어줘 이러면은 코픽스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가산금리 좀 낮추고 우대금리 좀 많이 빼주고 이러면서 좀 마사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년부터 혼합형이랑 변동형 주담대에서는 요 상품금리에다가 스트레스 금리가 달라붙어요. 스트레스 금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붙어요. 추가로 이게 붙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써야 되는 상품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대출 상품 금리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게 아니라 한도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이제 확 줄어버리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어버린다면은 주택시장으로 돈이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이게 금융당국에서 지금 진행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금융권 협의한 다음에 이달 중에 세부 방안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달 중 세부 방안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늘어나도록 은행들이 KPI 짠 거 그런 거 다 점검해가지고 내년에 가계대출 안 늘어나도록 KPI를 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금리 어떻게 몇 %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bp 하게 되면은요,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장금리 100bp 내려간 게 이 스트레스 금리 100bp 더하는 것만으로 다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스트레스 금리를 200bp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금리는 되게 많이 내려갔는데 상품금리는 100bp 인상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까지 반영한 변동형 주담대에 이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요, 아까 저희가 시작부터 PF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출 얘기했지 않습니까? PF 시장이 문제가 돼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 성장률이 위축이 되니까 금리를 인하할 만한 환경이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조속히 시행한다. 조속히 시행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코픽스라든가 이런 대출 상품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당국에서는 가계대출 쪽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전이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금리라는 그 보호막을 만들어 놓고, 거의 에반게리온에 있는
AT 필드 되겠죠. 이 AT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걸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가게는 이 스트레스 금리라는 이 거대한 벽을 넘어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럼 한도가 엄청 위축이 돼. 그러면은 가계 대출 쪽으로 이게 많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세팅한 금융당국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거를 조속하게,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뭐 총선 지나서 PF 터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PF 터트려가지고 경기 조금 둔화된다 는 그런 과정으로 가더라도 조속히 금리 인하하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이클로 가는 거를 용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 놓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금리를 세팅해 놓은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게 12월 중 세팅이 될 거고, 이거는 금리 인하가 추세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넘어오는 돈들을 막기 위한 조치니까 저는 이제 여기가 되게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종전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종전에 이런 게 없으니까 PF 계속 끌고 가야 되고 터트리면 안 되고 경기 둔화 오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PF를 터트릴 만한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장금리가 내려가니까, 시장금리 내려가면은 대출상품금리 무조건 내려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출상품금리 내려가면 대출 많이 받는다, 대출 많이 받으면 결국 무조건 부산 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쪽도 많은데, 뭐 저는 그거는 지금 약간 설레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스트레스 금리 나오는 것까지 딱 보시고 나면은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는 돈을 진짜 막으려고 준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있죠. 전세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전세는 참고로 이런 스트레스 금리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전세 대출 쪽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전세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임차인들은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을 사고 싶어지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안정적이면은 당장 임차료 상승을 내가 어떻게 좀 해지해야 되겠다,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주택의 매수 수요가 크게 올라오기 어려운데, 임차료가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미래에 임차료가 올라간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사서 그 임차료를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건드리거든요. 그 소요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20년 7월 달에 전세 대란 때 전세가 그렇게 올라갈 때 그렇게 열심히 집 샀던 거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다시 또 꿈틀꿈틀하니까 올해도 3분기 기준으로 그렇게 열심히 막 집 살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 매매 거래량도 다시 막 반등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임차료 안정화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제도 없고 대출은 여전히 완화적으로 열려 있고 이러니까 전세가는 계속해서 강세를, 물론 2년 전보다 강세라는 게 아니라 연초보다 강세라는 겁니다. 연초보다는 전세가 강세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세 갱신과 함께 주택을 매수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열심히 전세가 올라갔으니까 갭 매수를 통해서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갭 투자지를 찾아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딜 가고 있냐면은, 아파트 매매 후 3개월 내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은 계약을 갭 투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가가 아니라 3개월 후에 그 호수가 임차가 올라오면은 갭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갭 매수 제일 많은 데가 충남 아산이고, 그 다음에 경남 김해, 천안 이런 지방에 조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타입에서는 이거는 8천만 원의 매매 계약 체결하고 수리를 했겠죠. 수리를 해서 전세는 9,600만 원에 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큰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이게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지금 지방에 갭 매수를 하러 가는 그런 행보가 조금 많다는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 신생아론이 사용되는 그런 지역들도 출산율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서울 수도권의 그런 시장의 강세를 생각하기보다는 다 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방 쪽을 어떻게 막 가가지고 막 바이럴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저는 주택을 진짜 그냥 거주하실 거면은 거주주택을 사는 거는 괜찮지만은, 전세 끼고 집 매수하고 이렇게 높은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결국 높은 레버리지는 높은 리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위험을 갖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월세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월세 선호가 조금 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는 전세 선호가 조금 있고, 특히 소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 선호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월세 선호가 조금 있어서 이쪽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침체 중에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내년 신생아론이 나오긴 하지만 신생아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으로는 그 돈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 거여서 출산율이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그 돈을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랑도 되게 상이한 그런 현상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부동산 금융은 매년 40조씩 꾸준하게 사용이 되는데 민간 부동산 금융은 그래도 1년에 60조씩 썼다가 작년부터는 현저하게 위축이 돼가지고 올해도 6월부터 9월까지만 플러스 5조 원이고 나머지 기간은 월에 1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부동산 금융 사이드에서 이렇게 위축이 되면은 실질적인 개별 차주들이 집을 사는 이런 패턴으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주택 가격에 네거티브하게 나오더라고요. 10월 실거래 지수가 꺾인 것도 민간 부동산 대출 쪽이 1조 원 언더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꺾였고 11월에 지금 1.5% 매매가 하락이 나오는 것도 11월 달에 민간 대출 사이드가 확연하게 꺾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 남아있는 기대는 기준금리 내려가니까 상품금리 내려가면 대출 늘어난다는 이런 생각인데 정부는 이제 여기도 정부도 좀 장난 아닌 게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스트레스 DSR로 장벽 쳐버릴게 이러면서 100bp, 200bp 얹어버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민간 부동산 대출 시는 좋아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은 내년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망하기를 약 8% 정도 시장 실거래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 전망의 근거는 이제 네프코이나 이런 등등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격 모형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대출 상품 금리 올라가는 거랑 대출액 위축되는 거를 적용했을 때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많은 부동산 지역이 서울 시장인데 서울 시장을 내년에 조금 약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DSR 40%를 쓰고 있다면은 4% 40년 주담대를 받았을 때 PIR 13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서울의 5분위 주택들이 PIR 14.5배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을 안 한다면 거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 부동산 시장도 약세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최상욱의 부동산 뉴스 스트리밍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리고 구독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이 이번 달에는 좀 분석왕은 없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랑 세미나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제 채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 주변에 스튜디오도 좀 꾸몄고 카메라 사고 지금도 끝나면 가가지고 막 책상 조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저도 작업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좀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굉장히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